요 얘기부터 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욕 시장 보더라도 뭐 낙폭이 좀 없는 건 아닌데 반도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뭐 네. 일부 하락한 종목도 있긴 네. 하지만 나스닥도 제일 낙폭이 적었고 0.1%인가 정도밖에 네. 안 들었으니까 보면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것 같은데 기술주들은 낙폭도 적고 그래서 우리도 하이닉스, 삼성전 오늘 한 2, 3% 쉬긴 하는데 정말 이렇게 뭐 조정이나 하락이나 이런 느낌보다는 좀 쉬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렇죠. 지금 3거래일 만에 다들 20% 후반 30%가 올랐는데 그러니까요. 예, 뭐 쉬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급등한 데 따라서 좀 되돌림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뭐 쉬지 않고 올라가면 작전주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다 싶으면 좀 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은 매달 초에 전자닉스는 급등을 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매달 초에 그렇죠. 그렇게 나타났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원래 펀드에는 한 종목을 10% 이상 담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 비중 한도가 있죠. 한도가 있잖아요. 근데 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면은 언더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같은 시장에선. 그래서 금융투자협회에서 매달 초에 전자닉스, 그러니까 시가총액 10%를 넘어선 종목들에 대해서 3개월 동안의 평균 시가총액 비중을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러면 암묵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실어도 된다라는 면제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달 초에,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 있어서는 매달 초에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펀드가 이 올라간 것만큼 담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주가는 올라갈 거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인덱스 펀드랑 ETF는 또 담을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그렇죠. 그래서 매달 초에 뭐 매달 첫 거래, 둘째 거래, 길게는 3거래까지 이런 현상이 반복됐거든요. 근데 그 이후의 흐름들을 보면은 좀 쉽니다. 전자 닉스가 좀 쉬고 그 와중에 좀 순환매가 돌면서 시장 흐름들이 조금 조정은 있다 하더라도 깊지 않은 조정? 그런데 반도체나 그동안 시장을 끌어올렸던 업종들은 좀 충분히 쉬는 그런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말,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까지는 좀 순환매 양상이 뚜렷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또 잘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또 사팔사팔을 좀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뭐 그렇죠. 그럴 수 있겠고, 뭐 그게 쉽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맞겠죠. 지금 전자 닉스를 보면은 뭐 많이 빠졌다 싶었는데 어느 사이에 계속 상승치고 칭진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계단식 상승 패턴 쉽게 꺾이지 않을 겁니다. 저희 애널리스트도 또 목표 주가를 또 올린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그림들. 반도체 쪽. 네, 반도체 쪽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충분히 상승률이 커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익이 올라가는 것만큼 주가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 주가 그리고 저희가 제시드리는 코스피 타겟 큰 의미 없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올라가는 것만큼 가는 구간이라서 실적 전망치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질문을 잘 처음에 드렸던 이유가 자꾸 이제 과열 얘기가 나오고 뭐 그게 코스피 과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코스피를 과열시킨 거는 또 하이닉스 삼성전자일 테니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 분 특히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조금 들어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껏 들어왔는데 큰 맘 먹고 들어왔는데 이것도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을 하실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런 걱정은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뭐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과열, 심리적인 측면에서 과열은 시키고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익 대비 주가 배율이 너무 높다, 비싸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반도체 12개월 선행 PR은 4.6배입니다. 미치는 거죠. 네. 이익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도 이익을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코스피 전체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사상치고 행진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 전체 이익에 대한 주가 배율도 7.65배 정도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코로나 때 최저점이 7.52배였습니다. 코로나 때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 최저점 수준. 그리고 2001년 이후 평균이 9.5배, 2010년 이후 평균이 10배. 올해 평균만 해도 9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평균만 따라가도 8,800선 충분히 갈 수 있는 레벨이다라고 보고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이런 뭐 쉬어감 또는 일부 뭐 약세, 조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너무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제일 먼저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니까 분위기가 5월은 뭐 세린메이 이 얘기들을 많이 해서 마침 또 최근에 저 부장님 리포트 내신 것도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해서 세린메이는 그게 뭐 아주 많이 그렇게 세린메이였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이후 보게 된다면 코스피는 좀 세린메이 영향이 조금 있어요. 근데 세린메이 그러면은 세린메이라고 하려면
5월 달에 팔아서 나중에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정이 있어도 5월 달만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인 메이죠. 그러네. 그죠? 비중을 늘려야 될 기회지. 그러니까 5월 달에 조정받고 6, 7월 달에 오르면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세리메이는 뭐 현상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투자 전략으로서 팔아야 되는 조정은 아니다라는 말씀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과거에 5월 달에 조정받았을 때는 보통 이익 전망이 좀 불안정했을 때예요. 실적이 좀 불안정해지고 그러니까 뭐 근거가 있었던 거군요. 실적 전망이 좀 악화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1분기 실적이 끝나니까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또 약해지니까 그렇죠. 또 꺾이는 거였거든요. 그런 거였군요. 근데 지금은 뭐 전혀 그런 모습들이 아니고요. 실적이 너무 빨리 오르고 너무 레벨업돼서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희가 2월 말에 그러니까 3월 초에 전망을 할 때 7,500을 제시드렸는데 그때는 26년 영업 순이익 전망이 한 13.8% 14% 오를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네. 2월 말 대비 어제까지 보면은 48%가 상승이 됐습니다. 48%가. 그러면은 과거에 비하면 한 서너 배 뭐 그거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반도체는 75%인가 이렇게 레벨업된 거거든요. 반도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그림이라서 지금은 뭐 주가 자체가 가격 자체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가격 조정이나 일부 기간 조정을 통해서 그 부담을 덜어내고 이익을 따라가는 흐름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4848을 잘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들고 가야죠. 갖고 계시는 거. 그게 그래서- 수익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이. 네,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이 되게 많이 해보신 분은 뭐 잘 활용하시면 되겠는데 글쎄요. 네. 그게 쉽지 않으신 분들은 잘못 팔았다가 못 산다라는 네. 말씀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은 뭐 종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현금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사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식을 충분히 늘려주는 분들은 그냥 끌고 가는 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좀 보면 이 세린메이 얘기도 좀 그렇고 네. 그다음에 우리 예전에 뭐 부장도 잘 아시겠지만은 왜 장에서 고점을 찍는 듯할 때 그런 시그널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 요즘에도 그런 얘기들이 뭐 지나가는 사람들 다 주식 얘기하고 등등등 이런 분위기인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관성적으로 그동안에 경험에서 갖고 있었던 일종의 약간 학습이나 기억이란 말이죠. 네. 근데 지금의 우리 시장 상황이 좀 전에 반도체 그 이익 증가 폭도 말씀하셨지만 네.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게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보다 질문해 주시는 게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걱정된다, 비싼 거 아니냐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럴 땐 고점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럼 그거 질문 안 하고 어디까지 더 가요만 물어본다고 한다면 좀 고점이 시그널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올라서 무서워요라는 그러니까. 말들을 하신다고 한다면 다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많은 분들이 외국인 매매 많이 보시는데 일단은 그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외국인이 팔아도 올라갑니다. 올라가잖아요. 왜 올라갈까? 외국인이 파는 거는 지금 의지를 갖고 파는 게 아닙니다. 코스피가 지금 독보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글로벌 증시 중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각 해외 운용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 주식 비중이 너무 높아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운용사랑 똑같은 거군요. 네, 걔네들은. 너무 높아져 버리는 거죠. 근데 네. 각자만의 레인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 주식 비중은 1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야라고 했는데 1월, 2월 달에도 50%가 오르고 지금 네. 거의 올해 초만 들어도 75% 넘게 올랐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요. 본다면은 오버잇이 너무 됐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렇죠. 제공해놨던 8에서 12% 레인지를 넘어서서 올라가 있으면은 컴플라이언스에서 경고가 뜹니다. 비중 줄여. 너네 너무 많이 갖고 있다 그거. 너무 비중이 높아졌다. 비중 줄여라. 라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비중을 줄이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팔까요? 안 떨어뜨리고 팔까요? 최대한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쪽으로 가겠죠. 하겠죠. 그래서 1월, 2월 달에 외국인이 그렇게 팔았는데도 시장은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그림이고 그 안에서 자리 잡은 게 금융투자입니다. ETF화된 금융투자인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외국인이 대세 상승을 끌고 간 적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2005년, 6년, 7년에는 펀드, 그러니까 개인 그렇죠. 투자자들의 그때는, 유동성이 기관화되면서 대세 상승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2009년, 10년에는 뭐였을까요? 2009년, 10년에는 레버 카운트. 네. 이런 식으로 개인 유동성이 기관화되면서 기관화되면서. 시장을 끌어갔던 그림이거든요. 이번에는 ETF라는 ETF 에서. 쪽으로 또 끌어가고 있고 굉장히 좋은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유동성이 기관화되면서 시장을 끌어가는 힘이 분명히 있고 이런 선순환 흐름들이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죠. 네.
여러 가지 질문 들려왔던 것 중에서 외국인 말씀까지 좀 해주셔서 네. 외국인이 안 사면 한국 증시가 못 올라간 이 생각도 역시 이제 약간 네. 좀 우리가 타성에 좀 젖어 있는 생각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죠. 저도 이제 아직 부장 같은 분 나왔을 때 질문을 할 때 네. 외국인이 요즘 이렇게 팔아요 이런 식의 약간 이제 초보적인 질문들은 이제 하지 않아야 됐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코스닥 얘기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야 단독 드리블 느낌으로 가다 보면 확실히 코스닥은 소외가 된 게 사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는데 요 최근에도 조금 그렇고요. 이게 좀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런 기대감들은 굉장히 큰데 네. 사실은 22일 날 국민성장 참여펀드인가요? 네. 그것도 좀 있고. 근데 코스닥은 여전히 아직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1차적으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아직 높기 때문에 금리가 좀 떨어져야 되겠죠. 여전히 채권금리가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코스닥이 좀 갭을 메우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행 PER 30배고요. 그리고 PBR은 3배가 넘습니다. 예. 역사적 고점을 넘어섰고 밸류에이션 부담은 그렇게 본다면은 채권금리가 안정돼야지 코스닥이 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는 최근처럼 반도체 일부 대형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채권금리 안정 그리고 순환매 현상이 돌아서야지 코스닥이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뭐 국민참여 펀드가 있긴 하지만 그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실망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상반기까지 정부의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해소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절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아마 6월을 지나면서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정부 스케줄상 6월쯤에는 승강제, 코스닥 승강제 그거가 구체화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프리미엄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코스닥을 한번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러네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금리 문제를 말씀을 네. 하셔서 맞죠. 성장주들은 아무래도 네, 금리가 맞습니다. 낮을수록 유리한 네. 거니까 바이오가 요즘에 못 가는 이유도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고 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어쨌든 부총재 입에서 하반기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를 해서 네. 또 최근에 국내외 증권사들도 금리 인상 얘기하는 데도 좀 네. 많았고 만약에 한국은행이 하반기에 금리를 한두 번이라도 올린다면 코스닥 시장은 더 조금 자신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지금 채권금리 수준이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선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네. 그래서 뭐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대폭등을 해야 되는데 전고점을 살짝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스탠스, 이게 5월 말에 금통위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스탠스를 보여줄지 좀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근데 재밌는 거는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는데 코스피는 안 흔들립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실적이 좋은 거는 그냥 갑니다. 그냥 간다. 왜냐면은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유동성 장세가 아니에요. 지금 실적 장세죠? 네, 실적 장세, 매크로 장세다 보니까 네. 유동성이 진짜로 흡수되고 위축되지 않는 한 네. 시장은 실적과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가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환경들이 저희는 아무리 짧아도 상반기를 지나면서까지 이어질 수 있고 길게 되면 3분기까지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좀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열어놓고 바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채권물이 계속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코스닥이라든지 성장주가 좀 늘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유가가 저희는 3분기 중에는 $80 초반까지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채권물이 떨어지겠죠. 거기서 한번 그렇죠.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한국의 금리를 만약에 진짜 실제로 올린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충격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근데 이게 금리 인상 사이클일지 아니면 일시적인 금리 인상인지가 중요하겠죠. 또 추세적으로 계속 앞으로 올리는 네. 거 시작이야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좀 되면 클 수도 계속 있고. 올라가는 그림이겠고 당분간은 금리 인상 없습니다라고 한다면은 선반영했던 채권금리가 다시금 제자리를 찾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게 제가 앞서도 5월 말 금통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한 시그널인지 아니면은 금리 인상 물가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일시적인 금리 인상 일회성 금리 인상인지 이 두 가지가 좀 포인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금통위가 있는 날이요. 그 결과 보면서 네. 저희가 또 브리핑을 아마 따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 그렇게 좀 준비를 하겠고요. 자, 이제 뭐 시간이 다 돼가니까 역시 이제 좀 구체적인 마지막 말씀은 이제 들어야죠. 여전히 반도체와 AI 관련된 이런 쪽으로 이 그쵸. 섹터는 모아가야 되겠죠.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린 것은 주식 비중을 줄인다거나 현금 비중을 늘린다는 건 절대 아니다. 근데 섹터 로테이션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너무 많이 오른 쪽들이 있죠. 뭐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오늘 좀 쉬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 싶었던 쪽들은 좀 오버에 그러니까 많이 벌은 돈을 좀 줄여서 좀 아직까지 덜 오른 쪽들을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좀 움직하고 있는 인터넷하고 제약바이오가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적도 어느 정도 괜찮았고요. 글쎄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레벨은 평균 대비 굉장히 낮은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채권 금리만 안정된다면 순환매 차원에서 한번 주목해봐도 좋지 않는 흐름이 아닐까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주도주는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비중 조절만 필요한 것이고 비중 조절하면서 아직 덜 오른 쪽 순환매 흐름들 좀 대응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트레이딩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갖고 계신 종목 그냥 들고 가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익절하실 필요도 네, 없고 네, 맞습니다. 현금 뭐 그죠? 뭐 현금이 계속 뭐 생성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네. 뭐 추가로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거를 좀 순환매가 도는 거를 감안하셔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하나만 좀 더 네. 여쭤본다면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게 광통신 쪽이어서요. 네. 이거는 실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기대감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아직은요? 있습니다. 예, 전력기기에 이어서 원전에 이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광통신까지 확장되는 그림들인데 이게 얼만큼 수요가 있을지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 기업들이 그러니까요. 얼만큼 수주를 그러니까요. 받을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긴 한데 일단은 이런 밸류체인, AI 산업에 있어서의 밸류체인에서 계속 확장되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소프트웨어 그러다가 반도체, 전력기기, 원전 이렇게 쭉쭉쭉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광통신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어느 정도의 수주가 있을지는 좀 한번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이런 것들 자료들 한번 보시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워낙 큰 종목들이 아니라서 그래서요. 그게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일단 뭐 제가 보기에는 기대감은 여전히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 그렇지만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좀 체크해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역시 참 이 부분도 아직은 좀 실체보다는 그러니까 숫자보다는 테마성, 그러니까 내러티브 쪽이 좀 아직은 강하다 이렇게 좀 이해가 좀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겸일 부장과는 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